그 모든 시대의 작품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는 네. 점에서 걸작도 많고 동시에 고흐가 어떤 식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찾아갔을 때 화풍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전시이기 때문에 네. 안녕하십니까. 칭찬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교양을 한번 이렇게 쭉쭉 올려드리는 올해는 저희가 자산을 올려드리는데 별 도움을 못 드려서 교양이라도 좀 올려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신한라이프 강연을 갔다가 너무 인상적인 강연을 옆에서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아 제발 저희 채널에 한번 꼭 좀 나와주세요 했는데 다행히 정말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여기 모실 수 있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한번 흔쾌히 오셨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그리고 올세 박물관에서 6년간 도슨트 생활을 하셨고 이번에 신간 사랑을 그린 화가들로 작가로 오신 이창용 도슨트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림 읽어드리는 남자 도슨트 이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랑을 그린 화가 이 책을 너무 네.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7명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7명 이 거장들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라파엘로 산치오, 렘브란트, 구스타프 클림트, 에드바르 뭉크, 그리고 에곤 실레, 프리다 칼로, 이중섭. 저는 여기서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이걸 보면서 내가 아직 그림에는 완전한 문외한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근데 사실 대한민국 중년 남성분이 이 7명의 화가들 가운데 3분 이상 알고 계신다면 저는 대단하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랬습니까? 네. 아니 이거는 설마 다 알지. 저기 칼로하고 실레가 네. 조금 우리는 조금 생소하죠. 네,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너무 하여튼 재밌게 읽어서 근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좀 처음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네. 막 헷갈려요. 도슨트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하지? 그다음에 큐레이터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뭐지?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본 직업이 이제 도슨트라는 직업이고요. 도슨트라는 직업은 미술관에서 작품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요. 라틴어 도세라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로 무언가를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 19세기 때 한참 이탈리아에서 로마 시대의 유적들이 막 발굴되고 있었을 당시에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직위가 좀 애매한 거예요. 교수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술 사학자들이 당시 현장에서 발굴 작업도 참여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작품 설명도 해주는 이 대학원생들을 그냥 도슨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어서 미술관에도 유적지처럼 이렇게 작품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대중에게 예술을 좀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미술관에서 이런 도슨트들이 이제 채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술관에도 자리를 잡게 되었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도슨트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자로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유럽에서는 명확하게 자리 잡은 하나의 직업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하고 올세 미술관 네. 거기서 일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거의 정말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관람객 숫자가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 1000만. 네. 네네네. 올세 미술관도 엄청나게 오르세 유명하잖아요. 미술관이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여기서 일하시면 도슨트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에 단내 나도록 설명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쵸. 끊임없이 이제 사람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종 비용을 이제 받고 네.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도슨트를 신청할 때 비용을 내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네. 무료 도슨트도 있지만 무료 도슨트는 사실 찾기 너무 힘들고요. 대부분 다 비용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도슨트는 기본적으로 미술관에 이제 소속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 미술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초빙하는 거네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네.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아무나 와서 할 수는 없고요.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하시길래 미술이 전공이실까? 그림이 전공이실까? 조각이 전공이실까? 그런데 어떤 거를 공부를 하셨을까요? 저는 학부 때는 역사를 전공을 했습니다. 사학과를 나왔고요. 세부 네. 전공은 로마사를 전공을 하고 네. 대학원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석사 때부터 이제 미술사를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게 미술을 전공했다와 네. 미술사를 전공했다를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미술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기를 전공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네. 흔히 웬만한 대학에 다 있는 미술 대학을 네. 나오신 분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론자, 그러니까 미술사를 전공을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대하면 유명한 학교가 홍익대학교잖아요. 네. 홍익대학교는 미술 이론학과와 네. 미술 실기학과가 단과대가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실기는 미술대학에 있고요. 미술사, 그러니까 이론학과는 인문대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기를 전공하신 분은 저희 이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전공자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구나. 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래도 이 역사를 하셔서 그렇지 이 책이 저는 진짜 단숨에 읽었어요. 단숨에. 단숨에 진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 전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어가지고. 저는 이게 웬만한 만화책보다 더 재밌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이창용 도스님을 만날 수 있는 한국에서의 최초의 기회가 조만간에 펼쳐집니다. 11월 말일부터 내년 3월까지 국립박물관 한가람미술관에서 시작되는 한국 역대 최대의 반고 전이 있죠. 네. 네. 11월 29일부터 내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대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이고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열렸던 전시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고흐 작품이 찾아오고 아마 반세기 안에 이 정도 수준의 고흐 전시는 다시 열리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전시이지 않나 싶어요. 네. 워낙 빈센트 반 고흐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작품이 한 번쯤 한국에 오기는 해요. 네. 하지만 여러 작품들 가운데 고흐 작품이 이렇게 좀 끼어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지 고흐만을 위한 고흐 작품으로만 이렇게 열리는 전시가 자주 열리지는 않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열린 전시가 그런 고흐를 위한 전시가 12년 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12년 전 고흐 전시와 이번 전시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남자는 작가로 활동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 중에서도 작가로 활동했던 시간은 딱 9년입니다. 근데 9년 동안 유화 작품 대략 한 900점 정도 그렸어요. 어마무시하게 그렸죠. 1년에 100점씩 이제 막 그렸는데 이 남자가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28살 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다 보니까 당시는 16살이 되면 직업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6살이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28살이라면 본인의 인생에서 뭔가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하기는 굉장히 늦은 나이다 보니까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한 28살 때부터 이제 불안하죠.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동생 태호한테 생활비 얻어주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미술대학에 입학을 해서 남들처럼 체계적인 교육받고 실력 쌓고 화가 독립할 그럴 때가 아니다. 빨리 그림 그리자. 혼자 독학했어요. 화가들 그림 따라 그리면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창기 그림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흐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처음부터 좋은 그림을 그리겠어요? 일종의 습작들이잖아요. 초기 작품은. 물론 초기 작품에서도 뭐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공을 들였던 작품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걸작이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걸작 비율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고흐의 전체 화풍에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전시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그 고흐의 초기 시절부터 그 말기 죽기 직전 시기까지의 그 전 시대를 망라하는 작품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가 흔치 않거든요. 예전에 열렸던 전시도 뭐 예를 들어서 빈센트 반 고흐 인 파리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파리 시절에 고흐가 그렸던 작품들을 모아놓은 전시. 그러니까 이게 느낌적으로는 인 파리 이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한 작품들일 것 같지만 사실 파리 시절의 고흐는 아마추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작품은 그리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시는
그 모든 시대의 작품들을 다 만나볼 수 있다는 네. 점에서 걸작도 많고 동시에 고흐가 어떤 식으로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찾아갔을 때 화풍이 또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전시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고흐의 작품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는 미술관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는 빈센트 반고 미술관. 네네. 여기는 뭐 고흐 성지니까 네네. 당연히 가능한 곳이고 그 다음으로 가능한 곳이 네덜란드에 있는 크라나멜러라고 하는 미술관이거든요. 네. 여기가 고흐 작품 한 100점 정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컬렉션이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곳인데 이번 전시가 바로 이 고흐 제2 미술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크라나멜러 미술관에서 작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흔치 않은 기회로 고흐 작품을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 수 있는 네. 전시가 되었죠. 네덜란드 안 가고도 고흐를 감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네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네. 이 어느 도시 가서도 이렇게 네. 볼 수 없습니다. 사실 뭐 고흐 얘기만 지금 해도 1시간 꽉 차는 참 기구한 운명의 참 전도사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제 목사셨고, 네. 그리고 고흐가 그 집안의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화랑에서 이제 그림을 사고 파는 일을 했었어요. 그 고흐 아버지 형제분들이 이제 화랑에서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7년 정도 일을 하다가 고흐가 좀 예술에 대한 고집이 좀 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진정한 예술이 화랑에서는 천대받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짜 예술이 화랑에서 비싸게 팔리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요 이야기도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분란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사표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아버지처럼 목회자 하고 싶다. 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좀 숭고한 일을 하고 싶다라면서 아버지께 이제 부탁을 하죠. 네. 목사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이것도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광산에 가가지고 아주 정말 근데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네. 예, 이거는 참 독특했던. 네. 고흐가 초창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해바라기라든지 네. 별이 빛나는 밤 이런 작품들에 비해 굉장히 어둡고 맞아요. 탁하고 거칠어요. 네. 초기 작품들이 좀 그렇거든요. 이건 고흐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고흐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가난한 노동자들, 농부들, 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좀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네. 그래서 고흐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택했던 직업이 목회자. 그렇죠. 네. 내가 이 종교로서 저들을 품고 안아주고 싶다. 네. 하지만 이 목회자로서의 꿈이 좌절을 맞이하거든요. 한 4년 정도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시험 봤지만 이게 떨어지고요. 그러면 전도사로서 경력을 인정받아서 목회자가 되려고 이제 시도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광산으로 찾아가게 되는데 좀 너무 종교에 심오하게 빠졌어요. 네. 그리고 뭐 종교에 완전 귀한 이런 삶을 살면서 전도사로서 이제 열정적으로 활동을 했지만 문제는 본인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좀 강요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 종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고흐를 이제 그만 내쳐달라라고 이제 부탁해서 결국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전도사로서 이제 경력도 이제 단절돼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고흐가 두 번째로 선택했던 직업은 화가. 내가 그림을 통해서라도 네. 이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 네. 그래서 초창기 그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가난한 노동자, 네. 거리의 매춘부, 농부들 이런 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마냥 밝고 예쁘기는 어렵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워요. 게다가 그때가 이제 사진이 발견이 되면서 아니 그 당시까지 그 좋은 그림이라는 건 쨍하고 예쁜 사진, 잘 그린 사진, 실사판 같은 그런 그림을 좋은 그림이라고 했었는데 고흐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시장이 좀 양분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고흐가 1853년에 이제 태어나서 1881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으니 이 시절에는 그 주류 미술인 인상파였거든요. 그 인상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진에 반해서 나온 미술 사조잖아요. 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진처럼 재현하는 것, 똑같이 그리는 것, 이게 이제 좋은 그림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진이 나와버리면서 더 이상 이 작업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사진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림에
감정을 담는 것. 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들이 감정을 담으면서 인상을 담으면서 이제 새로운 미술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고흐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동참을 하기는 했었지만 문제는 인상주의 화가들은 좀 밝고 예쁜 그림을 좀 많이 그렸던 데 비해서 고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어둡고 네. 좀 탁한 이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집에 걸어놓을 만한 네. 그림이 아니죠. 보는 순간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동생 네. 태우가 실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네. 실제로 동생 태우는 구필화랑이라는 곳에서 그림을 서급하는 화상이었고 제일 잘 나가는 화상이었어요. 네. 나름 거의 뭐 에이스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화상이니까. 네. 형이 화가로 활동을 하는데 그림을 얼마나 팔아주고 싶었겠냐고요. 그림 형 그림 네. 가져다가 막 화랑에 걸어두고 팔아주려고 하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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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팔리니까 네. 동생이 그런 얘기도 해요. 형 제발 부탁인데 음. 형이 그리고 싶은 그림 말고 내가 팔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네네. 근데 고흐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고. 음. 그러니까 팔려는 그림을 그리는 자는 예술가가 아니다. 네. 이야기를 하죠. 네. 좀 아집도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동생도 많이 힘들었죠.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지금 반고가 아까도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반고가 지금 자기 작품이 이렇게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말년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고흐가 살면서 딱 한 점 팔았거든요. 네. 그 아르 시절에 그렸던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인데 그것도 친구 누나가 사준 거예요. 네. 외젠 보시라고 고흐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그 사람의 누나였던 안나 보시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사줬고 당시 이제 400프랑에 사줬으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480만 원, 500만 원 돈. 그래도 많이 줬네요. 좀 그 집이 부자였어요.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도와주려고. 네, 도와주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현재 네. 이제 그 그림은 이제 모스크바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 살면서 그 그림 때문에 한 번도 그림을 못 팔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고흐 입장에서는 좀 절망적이었겠죠. 네네네. 근데 134년 전에 그렇게 힘겹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던 고흐 작품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팔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고흐 작품은 경매장이 잘 안 나와요. 네. 그 대부분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보니까 네. 작품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습작들은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습작들을 제외하고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알만한 작품, 네. 걸작 기준으로만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다 할 걸작이 가장 최근에 경매장에 나온 게 무려 34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1996년 5월 뉴욕에 출품되었던 가세 박사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우리가 알만한 그래도 수준의 네. 고흐의 걸작인데요. 그 작품이 34년 전에 뉴욕에서 1,000억에 낙찰됐어요. 네. 그때 돈으로 1,000억. 네. 1990년 기준으로 역사상 제일 비싼 그림. 네. 그렇겠네요. 34년 전에 1,000억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네, 물가 상승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다음에 희소성도 더 높아지는 네. 거고. 네. 네. 근데 그 작품은 지금 못 봐요. 네. 볼 수가 없는 그림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재미난 사연이 있는데 그 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이게 되게 좀 루머가 많거든요. 네. 그 일본의 다이쇼아라고 하는 종이 그룹의 회장이었던 샬트 네. 로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000억 주고 샀어요. 네. 그때 이제 르누아르의 그림도 이제 같이 샀었거든요. 네. 블랭들레 갈레트 이제 첫 번째 버전 그것도 이제 같이 샀는데 그 두 개 사가지고 90년도에 사서 91년도에 유언장을 수정해서 발표해요. 이게 실제 유언장이거든요. 네. 나 죽으면 이 작품 나랑 같이 화장해 달라고. 아. 그리고 96년도에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 남자 죽고 나서 미술계에 공식적으로 그 작품이 다시 나온 적이 없어요. 잘 모르겠군요. 화장이 되었는지, 그림이 화장이 되었는지, 화장을 위장해서 뒤로 숨었는지. 제가 봤을 땐 후자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이쇼아라고 하는 종이 그룹이 우리로 치면 한솔재직급의 네.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였는데 이 남자가 96년도에 뇌물, 뭐 횡령 이런 거 다 걸려가지고 네. 회사가 부도나요.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재벌이었는데 우리 집이 부도났고 네. 어떡하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1,000억짜리 그림, 당시 1,000억짜리 그림을 태워달라고 부탁했고 네. 일본의 상속세 55%, 네. 세금만 550억. 네. 네. 지금 돈으로 뭐 물가 상승하면 뭐 대충 한 5천억이 넘는 그림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그러면 반고흐 그림은 한국에 국가 소유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청 많이 그렸는데 그것도 없네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